요즘 썩은 모텔을 사서 돈 버는 호텔로 바꾸는 걸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텔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했던 한 호텔에 대한 풀 스토리를 들려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호텔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면 어디에 살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단 말이에요. 서울에 하고 싶지만 돈이 부족하고, 그러면 생각이 드는 게 제주도에 하면 좋을까? 아니면 부산? 아니면 전주?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런 곳들에는 형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님들이냐? 신라호텔 형님, 롯데호텔 형님, 하얏트 호텔 형님, 이런 큰 형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 부산, 전주 뭐 이런 유명 관광지들은 잘 엄두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삼국지로 따지자면은 유비, 조조, 손권 이런 S클래스 등급들이 이제 서로 피튀기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S클래스들만 싸우냐? 이 밑에 있는 A클래스들 형님들도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거든요. 삼국지로 따지자면 하후연, 육손, 허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서 나는 어떤 존재냐? 요 정도의 느낌? 저는 병사 1, 요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감히 이 A클래스 형님과 S클래스 형님에게 뭔가 싸움을 붙이는 것도 불가능한 이런 느낌인 거죠. 무엇보다도 호텔들이 서로 어디서 싸우느냐? 이 네이버라는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전장에서 서로 피치기면서 싸우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누군가가 여기다가 부산 호텔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S급들부터 보이고 그 다음에 A급들이 보이는데 저는 너무나 존재감이 약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에게는 기회조차 오지 않는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부산, 전주, 제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나는 전장이 아니라 S급 형님과 A급 형님들이 관심 없을 만한, 그런데도 괜찮은 상권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곳을 찾다가 담양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부산 호텔은 적벽대전의 한 현장 이런 느낌이라면 이 담양에서는 어떤 느낌이냐? 공술의 공수고 본디 인간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법이거늘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의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과연 장사가 잘 될 것이냐. 이 도시에서 승리만 하면 전리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이런 작은 담양이라는 도시에서도 장사가 잘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는 제주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네이버에서 제주 호텔을 검색하는 사람의 수가 7만 건이더라고요. 7만 명이 검색을 하는 거죠. 제주에 있는 호텔의 수가 몇 개냐 세봤더니 7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둘을 나누면 한 호텔당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값이 100 정도 되는 거죠. 하면 담양의 경우는 담양 호텔이라고 검색하는 사람의 수가 7,000명이었어요. 담양에 있는 숙박업체 수, 호텔의 수가 10개. 이걸 나눠보면 70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호텔당 가져갈 수 있는 고객의 수에 대한 기대값이 제주는 100이지만 담양은 700이 나오더라 라는 거였어요. 이 호텔 수 700개에는 아까 봤던 S급 형님도 있고 A급 형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을 가져가는 것도 쉽지 않아, 제주도에서는. 근데 담양에는 이 10개의 호텔들이 다 모텔급이고 굉장히 싸울만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큰 형님들이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왜냐면 시장 사이즈가 작거든. 그래서 여기 담양이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 이 담양에 있는 호텔들은 다들 홈이랑 곡괭이 들고 농사 짓고 있었는데 나 혼자 칼을 들고 와가지고 휩쓰는 격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대값을 전국에 있는 지역을 다 조사를 했었어요. 뭐 제주, 부산, 전주, 강릉, 속초 뭐 등등등 모든 지역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담양이 탑5 안에 드는 그런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담양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얼굴 빨갛게 상기돼가지고 야, 이거 무조건 담양에 해야 된다, 허다다닥 달려가요. 담양이 워낙 작은 도시여서 부동산이 몇 개 되지 않아요. 제 기억으로 한 4개 정도 작은 부동산들이 있었어요. 이 부동산들에게 모텔 매물로 나온 거 있는지 한번 물어봤죠. 근데 다들 하나같이 담양은 다들 장사가 잘 돼서 매물 안 내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아쉬움이 들었죠. 근데 한편으로 내가 자료조사한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들에게 혹시나 모텔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주세요 라고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러다 어느 날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살 수 있는데 아직 살 수는 없어. 이런 아리송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담양에 하고 싶은 마음이 워낙 컸으니까 빨리 한 걸음에 또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매물이 유동화 회사가 가지고 있는 NPL 매물인데 지금은 유치권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거든요 33살 되기까지 이 유동화 회사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고 NPL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봤어요. 유치권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어요.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나. 기억을 가만히 더듬어 봤더니 요런 그림으로 봤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무서운 락카 막 이렇게 뿌려져 있고 현수 막 걸려 있고, 내가 봤던 유치권이 이 유치권이구나. 33살 나이에 이 유치권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니까 일단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유동화 회사, NPL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 도대체 뭐 유령 회사인가? 뭐 하는 회사지? 이런 생각 들면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담양이라는 도시를 너무 하고 싶었다.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부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동화 회사를 만나서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를 이제 들어보니까, 원래 모텔 건물이 있었을 테고 여기 건물주가 있는데, 건물주가 은행한테 돈을 빌리고 은행은 대신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건물주가 이자를 안 내면 부실 채권이 되는 거고, 이 부실 채권을 일컫는 말이 NPL이다,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NPL이라는 뜻이었더라고요. 그럼 이 부실 채권을 은행은 보통은 경매로 넘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은행이 경매로 바로 넣는 비중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90%는 경매 안 넣고 뭐 하느냐 알고 봤더니, 이거를 이제 유동화 회사라는 곳에 채권을 판다는 거예요. 부실 채권을. 그러니까 은행이 모텔에게 한 5억 정도를 빌려줬다고 치면은 이 5억이 부실이 났잖아요. 한 4억 8천, 뭐 4억 5천 이렇게 주고 유동화 회사에게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은행은 좀 손해가 나긴 했지만 빨리 현금을 다시 확보를 한 거고, 이 현금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대출로 내주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 부실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들은 계속 페널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페널티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널티가 있으니까 그 페널티 받기 싫어서 유동화 회사한테 채권을 팔아버리면 이 부실 채권 자체가 없어지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페널티를 안 받는 거죠. 그럼 이 유동화 회사에서 채권을 가지고 왔어요. 돈을 받을 권리. 그럼 이제 은행은 쏙 빠지고 유동화 회사는 부실 채권에 대한,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고, 모텔은 이 유동화 회사에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은행한테도 돈을 안 줬는데 유동화 회사에게 이 모텔 건물주가 돈을 줄 리는 없고, 그래서 바로 유동화 회사는 경매에 집어넣는 거예요. 경매에 집어넣고 나니까 이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건물주가 있었던 자리가 비워지고 갑자기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가 생겨납니다. 이 유치권자가 주장하기로는 나는 이 모텔을 공사를 해줬었다. 그래서 이 건물주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이 돈을 아직 못 받고 있다. 경매에 이게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나는 유치권 신고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유치권자가 이 모텔을 점유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이 33살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들이 복잡해 보이고 이걸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들고 이랬어요. 전 누구 편이냐? 이 유동화 회사 편. 유동화 회사가 유치권 싸움에서 이기면 저는 유동화 회사랑 매매 계약을 맺고 서로 사고 팔면 되는 거고, 그건 소송에서 졌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매물을 사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전 담양의 모텔을 꼭 사고 싶었으니까 이거를 계약을 하고 유치권 소송이 끝나길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 유치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있다가 끝나면 그때 계약을 해야 될까? 뭐 이렇게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유치권 소송이 만약 끝났어. 유동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하자 이슈가 문제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도 팔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약을 먼저 하고 유치권 소송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러다가 유치권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되지? 골치 아픈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유동화 회사의 협조 아래 재판장에 들어가 봐야겠다. 이 소송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봤더니 유동화 회사에서는 변호사가 나왔어. 변호사가 이만큼 많은 서류를 들고 와가지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 근데 이 유치권자 쪽에서는 유치권자 당사자도 안 오고 변호사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왔어요. 한마디로 노쇼. 제가 봤을 때는 오잉? 이쪽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길 의지가 없어 보이잖아. 유동화 회사랑 계약을 맺어야겠다. 이때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니까, 그리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유동화 회사랑 제가 계약을 하는데 조건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특약사항을 넣는 거예요. 이 유치권 소송이 너희가 이겼을 때, 명도까지 끝냈을 때 잔금을 치른다. 만약에 유치권 소송에서 졌어. 그러면 이 계약은 취소가 되는 거고 계약금도 돌려주는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계약금 7천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소송의 결과는 이 유동화 회사가 이기게 됐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유동화 회사는 결국에는 이 은행한테 많은 채권들을 사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유동화, 즉 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치권 소송을 밥 먹듯이 하는 곳이 바로 이 유동화 회사였던 거예요. 저는 이 모텔을 이제 정식적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유동화 회사, NPL, 유치권 이게 엄청 무서워 보였잖아요. 근데 막상 공부를 하고 또 옆에서 지켜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무서워할 게 아니구나,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게 끝났죠. 이제 제 역할 남았어요. 무슨 역할? 나머지 잔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 이때 제가 갖고 있었던 돈은 0원. 이거 제 계약한 금액이 6억 7천만 원이었고, 그래서 6억을 저는 더 마련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즉 대출을 알아보고 대출로 부족한 돈은 더 어디선가 구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편에서 제가 어떻게 대출 알아보고 자금을 마련하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빨리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